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부산의 고리 1호기 가동이 영구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이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내놓는 권고안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SBS는 오늘 공론화위원회 주최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계속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지 이 주제를 놓고 특집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도 없습니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원전을 짓는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겠다면서 하지만 원전 없이 전력 수급을 감당해내려면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 6호기 건설 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4개 분야의 전문가 2명씩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앞으로 6, 70년 이후에나 원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 준비 없이 정석으로 중단하겠다. 전력 공급 정책이 제대로 섭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100년 대계입니다.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대못짓 하듯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국가 자해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전을 더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탈핵은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의 인사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입니다. 공론화 하는데 아직도 공론화가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공론화는 의견 수렴 절차의 하나입니다. 다만 시민 참여형 조사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칩니다. 주로 중요한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서 합니다. 먼저 시민 대표를 선정합니다. 이분들은 학습과 토론이라는 수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이분들이 최종 의견을 내면 이것을 모아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절차가 바로 공론화 절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 문제를 공론화에 붙여 최종 정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위원회가 출범했고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참여단까지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수기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공론화는 서로 다른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토론회는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의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참여단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자기와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진 반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생각에 100%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막아낼 것이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중에 한 사람인 올리버 웬델 홈스테 법관. 이분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끔찍히 싫어하는 생각을 다른 누군가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토론은 자기 생각에 대한 의사표현의 한 형식입니다. 생각과 생각이 서로 부딪힐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견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공론화위원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김재영 위원장의 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품격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SBS도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주최 특집 토론 신고리 556호기 건설이냐 중단이냐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두 분입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와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중단을 주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시작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진행자인 저는 개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칙 하나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엄수,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양측에 최대한 공정한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나름대로 결정한 규칙이니까 이 규칙을 꼭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첫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성격인데요.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측은 왜 중단해야 하는지,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는 측은 왜 공사가 재개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에서 한 분씩 나서셔서 먼저 말씀을 하실 텐데 시간은 한 사람당 10분입니다. 10분 동안 최대한 자세하게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10분 동안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누가 먼저 할 것인지 양측이 조율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 재개를 중단하시는 정범진 경희대 교수께서 공사는 왜 재개돼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죠. 시간은 1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신고리 5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될 이유를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에너지 수입액은 약 1,027억 불입니다. 우리나라의 2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의 총액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는 환산하면 매일 약 3천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나마도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에 그만큼입니다. 2014년도 에너지 수입액은 이보다 30%가 많은 1,500억 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핵연료 수입은 0.9%에 불과합니다. 금액으로는 채 10억 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30%를 공급했기 때문에 원자력은 국산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전 참 잘해왔습니다. 지난 40년 우리 원전 안전하게 운영해왔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커녕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달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값싼 원자력 전기는 빈곤층의 에너지로 사용되었고 산업 경쟁에 이바지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현재 원자력 발전의 4~5배의 가격입니다. 휘발유로 치자면 리터당 1,500원짜리 일반 휘발유가 있고
리터당 6,000원짜리 친환경 휘발유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쓰시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원전 관계자들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증폭되고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대부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따지고 보니 별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기억나는데 결말이 기억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도 다 원자력을 합니다. 심지어 원전 사고가 났었던 미국, 러시아, 일본도 다 원자력을 합니다.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1979년도 원자로심의 절반이 녹아내린 TMI-2 원전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 TMI 1호기는 여전히 운전 중입니다. 2034년까지 20년간 연장 운전을 승인받았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4호기 원전 사고가 있었죠. 대규모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체르노빌 1, 2, 3호기는 수명기간 동안 운전원이 들어가서 운전했습니다. 우리는 2009년 4기의 원전을 UAE에 수출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아랍 상인들이 고용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원전 4기를 수출해서 20조 원을 벌었습니다. 앞으로 해결료와 부품을 수출하여 10조 원을 더 벌어들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원전을 가동하여 60조 원을 더 벌어들일 것입니다. 제 제자도 지금 바라카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저보다 높습니다. 이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원자력 발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탐내는 기술입니다. 핵 보유국으로부터 인정되어야 하고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전력 수급 계획상 필요했기 때문에 건설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전력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부 값싼 전원이 필요합니다. 또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존 자원이 없고 그래서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하는데 무역 수지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밀도 발전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석탄 37%, 원자력 33%, LNG 10%,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이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만을 중단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이미 30%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이미 투자된 2조 8천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이 비용을 산업부가 감당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계약업체 1,200곳이 넘습니다. 계약 금액 5조 원이 넘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분쟁 비용도 필요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인근에 200세대의 이주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건설을 중단하면 당장 12,000명의 가장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원자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실 것입니다. 원자력 대신 석탄이나 LNG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는 동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탄이나 LNG 발전은 정상 운전을 하는 동안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원전을 LNG 등의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이산화탄소 37% 감축은 어렵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할 경우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준공하는데 추가로 7조 6천억 원의 공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조 8천억 원의 매몰 비용은 무시해도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비용만 셈했지 생산하는 전력은 셈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되면 60년 동안 184조 원어치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가운데 62조 원만 한수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122조 원은 한전에 남아서 다른 발전원의 전기값을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도 이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고리 지역의 다수호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고리와 신고리는 이름이 고리이기 때문에 유사한 것 같지만 충분히 떨어져 있고 부지도 넓습니다. 부지 내에 작은 산과 개울도 하나 있습니다. 고리 부지의 맨 하단에 연달아 4기의 원전이 보이시죠? 또 그리고 가운데에 신고리 1, 2호기가 있고 쭉 위로 올라와서 4기가 신고리 3, 4, 5, 6호기입니다. 아래에 있는 카나다 브루스와 피커링 원전 부지와 비교해보면 밀집도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준공되는 2023년부터 고리 2, 3, 4호기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전히 6기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신고리 5, 6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원전 중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입니다. 중단하더라도 이 원전은 아닙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허가 시 다수 호기에 관련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식의 말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은 모두 다루어진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심사를 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발전소별로 안전설비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성단층이 신고리 부지와 관련성이 없는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또 지진도 검토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대처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위험하지만 사고나 사망자는 비행기가 적지요. 안전의 본질은 내재된 위험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 위험하다면 관리를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중단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답이 아니지요. 맺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40년간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또 깨끗하게 원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도 다 원자력하고 심지어 사고 났던 나라들도 원자력을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준공되는 2023년부터 고리 2, 3, 4호기가 하나씩 정지되어 결국에는 6기만 남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2조 8천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1,200개 업체와 1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준공되면 184조 원의 전력을 생산하고 나머지 돈으로 재생에너지 등 타 발전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종합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격, 이산화탄소, 무역수지, 일자리, 기술력 다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거의 정확하게 시간 10분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한 1, 2초 오버하셨는데 그럼 충분히 양해가 가능하시겠죠? 네. 예.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 재개돼야 한다는 측의 정범진 경희대 교수의 차분한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설명 마찬가지로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원전 40년 동안 전기를 공급을 해왔죠. 네, 원전 최초 도입은 박정희 시대였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과 확대는 전두환 정부였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1986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원전을 수주했던 때가 바로 전두환 정부 때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 확대 정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원전 확대 정책은 언제나 공권력을 동반한 일방통행식이었습니다. 1986년 신규 원전 반대 운동에서 1995년 구롭도 핵폐기장, 2013년 밀양 송전탑, 그리고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 반대 운동까지 독재 시절에 만들어졌던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부지 안전성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 없이도 해당 부처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있으면 그러면 바로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했고 그리고 부지 공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방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의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24개의 원전은 세계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 예. 더구나 한 부지에 10개의 원전은 신고리 이 부지가 그중 최고입니다. 전 세계의 원전 부지는 18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원전은 평균 2.4개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단순히 2개의 원전 건설이 아닙니다. 제2의 수도 부산, 산업의 중추인 울산, 30km 반경에 울산시청과 부산시청이 있습니다. 인구는 400만 명 있습니다. 기존 8개의 원전에 2개의 원전이 추가가 더 돼서 10개의 원전이 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주 지진을 통해서 이 일대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알려진 활성단층을 비롯한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추진되는 신고리 5, 6호기는 독재 정부 시절에 원전 확대 정책, 원전 추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계획이 확정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시작이 되었고 2014년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건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건설 허가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밀집도 그리고 인구 400만의 도심 이런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안전 기준은 더 높아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 허가 시에 각종 안전성 관련한 문서들은 비공개였고 원자력 안전위원들조차 열람만 가능했습니다. 한 달에 3번 회의로 그렇게 건설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설 허가 후에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안전성 평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지진 평가 과정에서 이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단 2개의 활성단층만 지진 평가에 반영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뒤늦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안전성 관련한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다면 사전에 건설 허가 단계에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안전성 평가의 부실이 경주 지진 덕분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는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현재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조차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20권에 이르는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단지 구경할 수만 있습니다.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는 안전성이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자료는 비공개이고 원전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최고의 기술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들조차도 이런 원전 산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얘기만 믿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소비자들이 업체 사람들만 믿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매물을 보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 말만 믿고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과 현실 세계는 다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빛 4호기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증기발생기라는 핵심 안전 부품에서 망치가 발견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막는 경납 건물이 두께 1.2m가 20cm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로 지난 20년 동안 가동되어 온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 공사와 운영의 문제가 원전 사고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한 지 1년 만인데 현재 종합 공정률은 29% 정도입니다. 2016년 원자력 안전위원회 건설 허가 당시에 공정률이 18.8%였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고 국가 경제의 중추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 9조 원의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독재 정부 시절에 결정되었던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건설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건설 허가가 나는 그때에도 벌써 종합공정률이 18.8%였습니다. 건설 허가 나기 전부터 돈부터 집어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전에 2조 3천억 원 기기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주 건설 계약 1조 1,775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조 6천억 원의 매몰 비용이 생긴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이 매몰 비용이 함정에 빠질 것인지 앞으로 들어갈 비용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냐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전 사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입니다. 도와주러 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갈 수도 없는 땅이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피해 복구 지원 작전에 참여했던 미군 150여 명이 피폭으로 지금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땅은 오염되어 있고 45km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서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 지난 60년간 한 3번, 5개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자력 공학자들은 10만 년에 한 번,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사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은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10년에서 20년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전은 가동하면 대책 없이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원전 운영 국가 31개 국가 중에서 고준 핵폐기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핀란드만 부지를 정해서 이제 건설 중입니다. 30여 년간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지질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별로 1만 5천 톤의 핵폐기물이 임시 저장 중이고 신고리 오륙호기가 가동하게 되면 3,600톤이 추가로 더 나오게 됩니다. 현재 핵폐기물도 어디에 처분해야 될지 장소조차 결정하지 못했는데 무책임하게 핵폐기물을 계속 생산하는 방법이 맞겠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 핵폐기물의 무대책, 기후변화의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는 에너지 전환 중입니다. 효율 기술을 발전시키고 소비를 줄여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또 한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에 20%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달성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OECD 35개국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년 꼴찌인 셈인데요. 세계는 에너지 전환으로 새로운 경제 기회,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하는 발전소의 62%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원전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원전 확대 정책에 가려서 에너지 전환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중단을 하게 되면 7조 원의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신고리 오륙호기를 건설을 해서 가동을 해서 이익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60년 동안 가동할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폐쇄한 원전들의 평균 가동 연수는 2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를 가동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고 중단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비용 7조 원의 새로운 투자 여력이 생깁니다. 에너지 전환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중단은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원전 확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입니다. 그동안 매년 대용량의 원전이 계속 건설되어 왔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에 너무 과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네, 마무리하셨습니까? 네네. 예, 10분을 한 30초 정도 남겨두시고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건설 공사 중단돼야 한다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양측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개략적인 오늘 토론할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개략적으로 양측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 이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토론의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시간만 엄수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은 3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3분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서 3분 동안 반박할 기회를 드리고요. 이 반박 발언에 대해서 또다시 재반박할 기회를 마찬가지로 3분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재반박에 대한 재반박의 기회를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양측에 할애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는 안전성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과연 안전한가? 이것도 양측이 미리 사전에 조율하셨습니다. 먼저 공사 재개를 주장하시는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원자력 안전 하면 이제 사고가 떠오르실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고,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고, 미국의 그 3마일 사고라는 3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달랐지만 결국은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중소 혹은 뭐 없는 이런 급으로 나눠 본다면은 체르노빌 사고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이 됐습니다. 경락 건물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원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후쿠시마입니다. 체르노빌보다는 한 10분의 1 수준의 방사능 물질이 나갔지만 굉장히 중규모 정도의 방사능이 나갔죠. 후쿠시마 경우에는 쓰나미를 당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방사능이 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경락 건물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미국의 제가 보여드릴 3마일 원전이 되겠는데요. 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고가 났던 왼편에 2호기, 그리고 사고가 없었던 오른쪽에 1호기는 현재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호기 사고 났을 때 노심은 녹았지만 결국 사고는 납니다. 100% 안전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결과는 여기 보시는 이런 경락 건물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도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방사능이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요. 이 3마일 원전과 같은 노형이 우리나라의 원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사고 난 이후에 카터 대통령이 그냥 더신만 신고 들어가서 시찰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뭐 3마일 원전 1호기 그 뒤에 운영하는데 아무 이제 영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 그리고 방사능 영향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의 사고,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3마일 원전 정도의 사고가 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 한수원은 원자로 한 기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중에게 가는 피해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미군 150명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2014년에 미국 의회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허용치에 아주 도달하지 못하는 미미한 양이고, 그리고 다른 그 항공모함하고 비교했을 때 암 발생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결론을 낸 문제입니다. 예, 정영훈 칼스트 교수가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다는 말씀을 그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영훈 교수의 발언에 대한 반박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원전이 안전하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토론 자리가 굳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가동하면서 또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또 사용 후 핵연료를 또 재처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원자력하고 안전이라는 용어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다른 에너지, 가스화력,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 안전이란 단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에너지원 중에서는 원자력만 안전이란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원자력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가 일찌감치 원전을 폐쇄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독일, 벨기에, 스위스, 대만 같은 나라들도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안 지은 지는 오래됐고요. 가동 중인, 그리고 거의 완성된 원전을 폐쇄하는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안전 때문입니다. 세계가 원자력과 관련해서 안전 때문에 논란이 있고, 그리고 각국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전이 안전 문제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죠. 온실가스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오염물질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좀 싸다고 하는데 싸면 원자력 산업계가 얘기했듯이 지금 세계의 전력 공급은 대부분 원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전의 발전량 비중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그것이 17.6%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그 후로는 원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전의 세계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원전을 왜 아무 이유 없이 줄이겠습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도 있고 또 원전 산업에 종사하고 원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의 평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50년 동안 정부에서 원자력을 진흥하고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안전을 홍보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을 뿐이지 균형을 맞춘 나라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의 반박 발언이었습니다. 원전 안전하다면 과연 오늘 이 토론이 왜 마련됐겠느냐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상훈 소장의 반박 발언에 대해서 재반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3분입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인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고가 크지 않아서 제기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전 주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우라늄의 채광에서부터 사용 해결료의 처리까지 석탄의 채광에서부터 석탄 발전소까지 전 주기적인 안전성을 고려할 때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포브스에 따르면 테라와트 아워당 사망자가 석탄은 10만 명, 태양광 150명, 풍력 440명, 원자력 90명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 주기적인 안전성을 따진다면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운전과 비정상 운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정상 운전 동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오로지 사고 때문인데 다른 발전소의 경우에는 정상 운전 때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그 원전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전 증가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전력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원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다 다른 나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또 제조업을 넘겨받은 나라들은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원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음모론과 의혹 같은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음모론과 의혹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SNS도 많이 보급됐고요. 원전 종사자들의 마음가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비밀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이니까 많이 안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시 말씀드려도 선진국도 다 하고 사고 났던 나라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고 운영할 때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뭔가 잘못 만들었더라도 안전해야 되고 뭔가 부품이 부실하더라도 안전해야 되고 벽을 잘못 쳤더라도 안전해야 되는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명하고 인간은 완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걸 다 감안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기술력으로 또 제도로 관리 체제로 극복할 것인가를 지난 50년간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분 50초 정도 쓰셨습니다. 불완벽하지만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지난 50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100% 안전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였지만 안전기준을 높여서 내진 설계를 우리보다 수십 배 더 높여서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자연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100% 안전한 기술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을 한다면 그렇다면 100%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전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사성 물질이 방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내부에서 작은 폭발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 과정에서 직원의 90%가 10km 바깥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 공포를 줄 수밖에 없는 심지어 그 종사자들조차도 정상 운전 과정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매년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액체, 기체, 방사성 폐기물이 대기 중으로 바다로 얼마씩 나가는지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전은 굴뚝이 없어서 대기오염 물질이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소송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이것 때문에 피폭량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이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 기타로 분류가 되는 임시직 노동자들입니다.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피폭,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폭이 운전 중에도 발생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대책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만 년에 한 번, 1억 년에 한 번 날 그 사고 때문에 원전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전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하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를 그 사고 하나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일상적으로도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도 역시 안전성과 관련해서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하셨던 발언인데요. 이번에는 건설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측에 먼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지어지고 있는 장소가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또 지진 활성 단층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모두 발언에서 양희원영 처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승인 자체가 다른 나라라면 과연 났을 것인가? 우린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인도 같은 경우에 인구 10만 명이 있는 지역에서는 30km 반경 내에 원전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82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원전 8기가 가동 중입니다. 과거에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다수오기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잘 알려지다시피 부지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서 지을 수 있다고 쳐도 우리가 다수오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지하는 가운데 8기의 원전이 있는데 2기를 더 짓는다.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법 제도가 정비된 나라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단 유례가 없고요. 그 주변 지역에 382만 명의 의사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시가 되었습니다. 다수오기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도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국제적 기준이 없는 것이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같이 이렇게 특이하게 함부로 이렇게 원전을 몰아짓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신고리 5,6호기 이 건설 승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출 수 있을 때 우리가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분야에 오래 종사했던 원자력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전 용량과 반경 30km 내 인구를 고려한 총량적 잠재 위험성이라는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총량적 잠재 위험성이 신고리 5,6호기가 들어가는 그 지역은 후쿠시마의 41배까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이 그 지역에 60개나 분포를 하고 있는데 활성단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장기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현영 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악의 경우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대피가 우리가 뭐 판도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대피가 불가능한 여건은 정말 현실적으로 잘 반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훈 소장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지어지고 있는 장소, 인구 밀집도 이런 걸 감안할 때 왜 허가가 났는지조차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분이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거는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강화하면 되지 없앨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리와 신고리에 7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이게 신형 원자로 6기로 바뀌는 겁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지으면서요. 그 다음에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 각각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 하면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또 인허가라는 것이 법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과정들을 다 준수를 했다면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볼 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 지금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현행법에 기준이 없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 호기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또 호기 간에 공용 설비를 두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요. 지금 검토 안 했다는 것이 다수 호기에 대한 PSA,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를 안 했다는 건데 그거는 법에 있지도 않은 규정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경주 지진의 경우를 보시면 지진 났을 때 우리 직원들 중에 70%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일부는 가족도 데리고 왔습니다. 도망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문제인데 오염물질이 외부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오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냐? 오염 같죠. 실은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정의는 자정 능력을 벗어나는 만큼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때 환경오염이지 자정 능력 이내로 배출된 것은 환경오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정 능력 이내의 배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곤란하다 하는 거고요. 노동자들의 피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들도 다 필름 배지 차지 않으면 방사선 작업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 구역에서 작업할 때는 1인당 한 명 한 명 다 피폭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소를 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공학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 하중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대 하중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30%, 50%를 추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 게 우리가 공학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예, 3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요. 그 활성 단층 위에 지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느낌이 듭니다. 다음번 재반박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고요. 지금 정범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또 재반박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예. 할게요. 네.
네, 한국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고 따라서 한 번만의 사고로도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30km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구나. 심지어 바람이 많이 부는 쪽 같은 경우는 50km까지도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걸 보고 30km 이내에 있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서 재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54개를 가동하다가 4개에서 원전이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나머지 50개의 원전을 한꺼번에 다 문을 닫은 이유는 안전 기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높여서 거기에 통과된 것만 가동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30km 이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400만 명 이상이 어쨌든 피해를 입는데 그 내에 있는 어떤 지자체도 어떤 지방의회도 묻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중대사고라고 이제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환경 영향 평가가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방사선 피해 때문에 방제로 인해서 피난 가는 구역이 새로 확장이 됐거든요. 확장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실 공청회 조차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수옥의 평가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원전이 서로 영향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몇 개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미국은 한 장소에 보통 1개의 원전이 있지만 2개 또는 3개의 원전이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조차도 2개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 나는 경우, 3개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 나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개의 원전을 입지시키면서 물론 1개는 지금 폐쇄가 됐지만 폐쇄가 됐다 하더라도 사용 해결료는 여전히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10개의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1개가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원전이 하나만 사고가 나는 경우만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개가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2배로 많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과연 어느 한 곳에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나머지 9곳 중에 도대체 몇 곳에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견딜 수 있겠냐. 일본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거르는 그런 건물을 따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90%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10개의 원전을 다 안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냐.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그 양측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재 반박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본에서 직원들이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건 사고 대응을 위한 이동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한 거고요. 아까 활성단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활동성이냐 아니냐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을 일으키는데 얼마만큼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규모가 1짜리냐, 2짜리냐, 3짜리냐? 활동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다 고려가 됐고요. 지금 새롭게 발견된 것들도 이것이 길이가 일정 이상 되고 규모가 일정 이상 돼야지만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운영 허가도 받게 됩니다. 그 운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 주민이 자율 유치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도 공사 재개입니다. 공사를 중단하는 거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에 12기의 원전이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 12기의 원전 모두가 우리나라와 같은 가압 경수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TMI 원자로와 같은 노형이죠. 결론은 후쿠시마와 같은 대량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전성을 증진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통과된 것들, 우리가 같은 원전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방사능 누출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후쿠시마조차도 사고가 난 뒤에 한 24시간 하루 넘게 있다가 방사능 누출이 경락 건물 이제 수소 가스 폭발로 손상되면서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노심이 다 녹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어도 24시간 이상은 경락 건물이 그냥 튼튼하게 버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터를 거쳐서 다 걸러서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대피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미미한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결말을 상상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맞지 않고요. 그러나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전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사고를 관리할 때도 3겹, 4겹, 5겹의 방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 중인데요. 상당히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고 나면은 폐기물이 나올 텐데 이게 핵 폐기물이고 그러다 보면 방사능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 핵 폐기물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양측에 다 받침대가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혹시 갖고 오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시는 도중 틈틈이 자연스럽게 그 자료를 꺼내셔서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 문제, 먼저 이번에는 공사 재개 측 우리 정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나온 사용 해결료는 15,000톤, 많이 보면 16,000톤이라고 합니다. 15,000톤이면 굉장히 큰 양 같이 보이죠. 그런데 동일한 양의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석탄재가 2억 2천만 톤 나옵니다. 석탄은 12억 톤 들어갑니다. 그러면 12억 톤과 2억 2천만 톤의 차이인 9억 8천만 톤은 산소와 결합하여 더 무거워져서 대기 중으로 나갑니다. 과연 15,000톤만 쳐다보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는데 석탄회 2억 2천만 톤과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15,000톤은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에 쌓아놓을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으로 나눠보시면 대개 야구공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직접 처분한다면 그걸 직접 처분해야 되겠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처분하면 각설탕 하나 정도의 크기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에다 담아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사선을 차폐하고 또 열을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수조에서 냉각시킨 후에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넣어가지고 벽면에 세워뒀습니다. 바닥에 세워뒀기 때문에 자연 대류에 의해서 열 냉각되고 두꺼운 벽에 의해서 방사선 차폐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안전한데 과연 인간이 가지는 관리 능력으로 이렇게 10만 년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린 여전히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생활권, 500m, 1000m 지하에다가 이것을 묻어놓겠다는 것입니다. 500m, 1000m 지하가 되면 지하수도 없습니다. 부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일에 누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설이 생길 수도 있고 용기가 부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는 자연물, 흙, 진흙 이런 것들로 용기를 덧씌웁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누설이 생겨가지고 지구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500m, 1km를 지구에서 올라오는 동안에 방사성 물질이 다 없어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맨 바닥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 야구공 하나가 아니라 각설탕 하나 정도의 크기로 줄이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사용 시점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확보하면 그 기술 인력이 놀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핵 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설탕 크기로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만약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분이 반박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핵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논쟁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정할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확실히 이제 원자력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쪽을 잘 알고 또 엄청난 연구비를 받아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정범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별로 걱정할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정할 때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장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용 후 해결료를 내 방에 두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그렇게 쉬운 건데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500m 이상 들어가가지고 안반이 2km가 넘는 데서 지하수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 또 10만 년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걸 고려를 합니다. 우리가 석탄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석탄재 많이 나왔다고 해서 석탄재 많다고 해서 이거 진짜 치명적이다, 생명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석탄재를 가지고 또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독성의 문제고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10만 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40년 동안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을 찾았습니다. 미국이 100기 가까이 되는 원전이 가동 중이니까 당연히 그걸 처분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100배가 넓습니다. 많은 곳을 찾았고요. 수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 유카 마운틴에서 그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부지를 못 정했어요. 우리보다 땅이 100배나 넓은 그런 미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안반의 조건이 좋은 미국에서 부지를 못 정했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미국보다 더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 이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겠지만 미국에서 다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인데요. 정작 이런 교수님들을 가르쳤던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험에 비례해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원전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당히 시간 충분히 남았는데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25초 정도 남으셨고요. 참고로 다음에 한 25초 정도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한 주제에 집중해 주셔도 좋고요. 동시에 안전성과 관련해서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지금 안전성과 관련한 토론이니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치하고 건설하고 할 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이제 많이 부풀려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지를 못 찾는다, 나라가 좁다. 근데 가까운 일본이 부지 찾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자체가 먼저 지원하고 나서 검사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바꿔서 전국을 다 검사를 해보고 예비로 적합한 지자체를 정하고 그 안에서 신청을 받겠다 했는데 일본 거의 대부분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예비 안전성 분석에서요. 그렇게 되면 부지를 못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너무 부풀리거나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 해결료 안전. 여기 보시는 사진이 스위스의 사용 해결료 저장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사람도 그냥 여기 옆에 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가면서 더 나은 기술이 나올 때 우리가 처분하거나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 때 그런 문제는 없는가? 후쿠시마 사고에서 지켜보셨겠지만은 후쿠시마 원전에는 원자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속에 사용 해결료 있었고요. 공기 중에도 이런 식은 아니지만 옆으로 누워가지고 넣는 똑같습니다. 방식은. 바깥에 저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쓰나미에 침수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 해결료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일하는 사람에게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례로 월성에 이런 비슷한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방사선 설량이 서울보다 낮습니다. 자연 방사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산보다 강원도 쪽이 높고요, 약간. 그렇지만 우리 자연 방사능 수준의 차이 가지고는 우리 몸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사용 해결료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자원으로 보지 않겠다, 이제는 그냥 버려버리자 라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지하의 심지층에다 처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 기술은 핀란드에 이미 건설 중이고요. 스웨덴은 이제 건설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기술이 아니고 그 기술은 기본으로 가지고 더 나은 기술을 찾고 있다.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우려할 것이 없다. 네, 핵 폐기물 처리 기술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안전성 마찬가지로 문제 없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50년 전에도 같은 얘기를 하셨죠. 네, 우리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께서 50년 전에도 50년이 지나면은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니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되면, 필요할 때 되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31개 국가 중에서는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 얘기하셨는데요. 거기가 먼지가 나는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몇천 년 전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논쟁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10만 년, 그러니까 얼마나 긴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얘기했던 그 시기가 5,000년 전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2,000년 전이에요. 과연 여기에 핵폐기물이 묻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영어로 데인저라고 쓰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할까? 1,000년, 2,000년 후에 후손들이.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위험 표시를 하면은 과연 1,000년, 2,000년 가는 페인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500m, 1,000m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내려갔을 때 지금 우리가 지진 진앙지가 4km, 10k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층 파열대가 그 밑에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과연 아무런 균열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깨끗한 안반이 존재할까? 핀란드는 그런 안반을 찾은 거예요. 네, 거기는 인구수도 500만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국토도 우리의 한 5배 되나요? 굉장히 큰 곳에 그런 곳을 찾은 거죠, 우연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곳을 찾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활성단층이 아니라 단층이 지나지 않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핵폐기장 얘기를 하시는데 경주 핵폐기장 안에 활동성 단층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활동성 단층이든 활성 단층이 그 부지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처음에 몰랐던 거죠. 공사를 하다 보니 발견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건식 저장 시설 보여주셨는데 습식으로 이제 물속에 보관하는 것은 냉각을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그 사용 해결료가 다시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건식으로 저장하면 잘게 쪼개서 저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설도 과연 아무런 균열이 없이 방사성 물질 유출이 안 될까? 그거는 또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5초 정도 더 드린다고 했는데도 3분 말씀을. 예. 그 중조준이 이 처분장 관련해서요. 당시에 제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원자력 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황주호 교수님하고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원전을 돌려서 전기 혜택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같다. 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하자는 얘기였고요. 특히 저희들은 안전한 처분장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네, 이상훈 소장님 25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조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처분장을 잘못 골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한 토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두 발언 때도 들으셨고 세 개의 질문에 두 차례씩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경제성 관련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경제성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되면서 공정률이 30% 가까이 되고 이미 들어간 공사 비용도 이것저것 따지면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이 상태에서 공사 중단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돈이 들어가 버렸죠. 네. 근데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이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1년밖에 안 된 이 현장에 어떻게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건설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왜냐하면 지난 정부 동안, 지난 40년 동안 모든 정부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방법이었고, 제가 모두 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개발 촉진법,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독재시대 때 가능했던 그 법이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부지평가, 부지 안전성 평가죠. 뭐 지진평가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도 그냥 장관이 승인만 하면은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부지 정지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러다 보니 이 원전을 추진하는 원전 산업계에서는 돈을 먼저 넣은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400만 명이 살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도를 했고, 그런데 8개 원전에 더해서 2개를 더 넣는다. 그건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박근혜 정부 때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전 조치가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2조 3천억 원의 주기 계약을 맺어버리고, 그리고 1년 전에 1조 1,775억 원의 건설 계약을 맺어버렸죠. 이 1조 6천억 기집행된 비용의 8,500억 원은 그렇게 계약 맺은 거에 원자로하고 터빈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큰 쇳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큰 쇳덩어리를 다시 원전에 다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북한에서 캐도 사업이 있을 때 결국 그 캐도 사업도 추진되다가 중단되었죠. 그때도 두산중공업에서 증기발생기를 제작을 했었고. 경수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증기발생기 교체로 지금 울진 3, 4호기에 교체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정말 완전히 제로 그냥 버리는 그런 기기일까?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그런 피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1조 6천억 원의 기집행 비용 중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주 보상 비용 1,500억 원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추가 1조 원의 보상 계약을 중단시키면 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협상 가능한 비용이라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들어간 비용 때문에 사실상 더 피해가 크고 아니면 더 손해가 클 수 있는 사업에 더 들어갈 거냐. 더 들어갈 투자 여력 7조 원을 차라리 더 전망 있는 사업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도 5조 원을 넣은 그런 사업에서 그 건설 중인 2개의 원전을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런 경제적 판단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1조 6천억 원의 비용, 그 부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충분히 더 나은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정범진 경희대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미리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공사 승인이라고 해서 미국 법에도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중인 과정에도 부지 정지, 상하수도, 조명, 도로, 숙소 이런 것들은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가 안 난다.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가 안 나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습니다. 짜고 치기 때문이 아니라 인허가가 안 되면 설계를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인허가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나기 전에 투자했다. 이건 좀 곤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이 되면 건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기기에 대한 선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뭐 선투자를 막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 이제 어떤 큰 맥락에서 보면은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막음으로써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문제인데 만약에 어떤 신생아가 없는 국가가 있으면 그게 점진적인 인구 변화냐? 아니죠. 그건 큰 문제인 거죠. 기술적으로는 신규 건설을 하지 않게 되면 급격하게 기술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보틀이라는 발전소 짓고 있는데 5년 딜레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바도 흔들거리고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에서 모라토리엄 선언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한테 기술 전수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건설을 안 하다 보니까 기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레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에서 올킬루워터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최소한 9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0년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키워왔던 기술력을 상실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과학과 기술자들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지하 500m, 1km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 지역은 말뚝박아놓을 필요도 없는 지역입니다. 인간이 생활권에서 도저히 배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 500m, 1km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말뚝을 박아야 된다. 이거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시간을 3분 정도, 20초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원전 수출, 기술력까지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기회비용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또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취소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이 94기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짓고 있던 걸 중단하는 것이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이 안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들어갈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 7월 31일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원전 2기 건설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짓고 있던 원전을 중단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대부분 이제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원전의 종주국인데 지금 미국은 원전의 발전 단가가 우리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 2배 이상 나옵니다. 인허가 과정도 훨씬 길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3마일 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안전 규제가 강화됐고요. 국제적인 원전 사고가 생길 때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안전 규제 절차가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에도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비용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훨씬 싸게 원전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규제의 강화나 절차의 강화, 그리고 어떤 의견 수렴의 요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뭐 갖추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훨씬 더 그냥 이렇게 싸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중단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원전을 싸게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만 잘해서 그런 것인가? 설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쨌든 원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증가했는데 우리는 그런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용이 올라가는 영향이 확실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그리고 국가의 규제 수준에 따라서 변화될 것이고요. 오늘 다루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도화되고 규제로 작용하고 또 절차에 반영이 된다면 미래에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단하면 미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만약에 민간 사업자였다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미래에 수익이 안 날 줄 알고 스스로 접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는 국가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이 국가가 다 보장해 주니까 너무 편하게 사업을 해왔던 거죠. 예.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비용 이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제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건설 중단된 것 이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걸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대처할 설계를 바꿔야 되는데 제 시간에 바꾸질 못합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업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포기한 겁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정부는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CO2 줄여야죠. 그리고 가스 아껴서 더 팔든지 더 오래 팔든지 해야 되죠. 에너지 안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원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 때문에 돈을 더 잃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적인 이익 때문이지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중단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고리 5, 6을 중단할 때 독일의 실패 사례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2010년에 원전을 운영을 연장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신재생 보급에 쓰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업자와 정부가.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8기를 바로 세우면서 원전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정책을 바꿨죠. 그러고 나서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에 지원해야 될 것을 이제 지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미리 이거를 닫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독일 정부가 24조 원 정도의 돈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리 5, 6을 지어가지고 이걸 지으면 가스 대비 122조 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재생을 늘리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걸 중단하게 된다면 원전을 하나 잃으면서 만약에 한수원이 사기업이라면 이거는 배상감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지금 게다가 공사 중인 원전을 세워가면서까지 게다가 이 원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 에너지, 신재생, 그리고 원자력 이것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순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한 25초 정도 시간이 남으셨는데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적 비용 문제 이번에는 건설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측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공사 만약에 중단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대체 에너지가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원전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평준화 전력 생산 단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든지 원자력이든지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른 나라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가격은 그 부존 자원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기술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뭐 풍력이 싸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싸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 석탄이 싸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LNG 같은 경우에도 셰일가스가 나오는 미국에선 싸지만 우리는 액화시킨 형태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다른 나라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주문이고요. 고리하고 신고리에는 총 115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을 태양광으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고리 부지의 370배 정도의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것을 이제 태양광으로 하려고 그러면 평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산을 깎아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가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1.2%의
해당되는 에너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액 보조금이라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지불하는 비용에다가 차액을 얹어주는 건데 차액 보조금이 3,80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보급 지원을 위해서 1,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한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그 REC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게 1조 2,800억 원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조 3천억 원이 1.2%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20%가 되면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느냐, 또 100%가 되면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일이고요. 또 이것들이 상당수 원자력 발전소의 싼 발전에 기여해서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이 없어지고 지원된다면 이제는 전기료를 올려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006년도에 태양광 발전은 킬로와트당 700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급했었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서 킬로와트당 700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했었던 것이냐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해서 좀 많이 싸진 다음에 공급하는 것이 옳았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거의 한 200원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한 50원이라고 친다면 지금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미루고 연구개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3분 지켜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사실 질문 자체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믹스에는, 전력 믹스에는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원전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풍력을 시동을 걸었고 지금 이제 풍력 발전이 거의 비중이 50%에 육박을 하는데요. 아까 IEA 자료 잘 봤습니다. 교수님이 지난번에 인용하신 자료보다는 조금 더 객관성이 좋은 자료인데 IEA 자료는 이거 IEA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 한전하고 산업부가 낸 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나라의 원전의 발전 단가는 다른 나라의 절반 이하입니다. 중국보다 더 쌉니다. 세계에서 제일 싸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원가는 독일보다 비쌉니다. 태양광은 우리가 일사량은 독일보다 30%가 좋고 쓰는 제품은 똑같지만 우리가 더 비쌉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인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미국 기술을 배워왔지만 미국보다 훨씬 싸게 원전을 짓는 것, 이것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의 영향이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은 저는 그쪽 분야에 오래 종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이 좀 비쌉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결함이나 그 시장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태양광의 전력 판매 가격, 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해서 받는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86원이었습니다. 풍력은 56원이었습니다. 풍력의 설비 이용률이 우리나라하고 독일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장을 잘 만들어 간다면 우리도 독일 수준 또는 독일 수준 이하로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 모든 업무에서 가장 밀리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과의 업무였습니다. 가장 힘없고 또 그 의사결정에서 밀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외국의 제도를 비슷하게 본따기는 했지만 실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고 또 시장을 제대로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정책이 바뀐다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요. 지금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는 그 비용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친구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 너네는 좋겠다. 재생에너지 가격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시작하니까 너네는 전기요금 부담 별로 없이 20%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냐 중단이냐 공론화위원회 주최 SBS 특집 토론 진행 중입니다. 이제 중반전을 지나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참석해 주신 네 분 모두 이제 몸이 다 풀리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재반박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말이죠.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면 전기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부분까지 한번 아울러서
한 3분 안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독일은 전기요금 2000년 대비를 하자면은 한 3배 가까이 지금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요거 그래프를 보시면 독일의 태양광의 이제 근황이 되겠는데요.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2011년 지나면서 지금 이제 감소를 해서 3만 명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재생 보조금 그래프도 똑같이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내려가면서 신재생 투자도 줄고 일자리도 같이 줄었습니다. 근데 경제성이 맞아서 들어갔다라고 하기보다는 보조금이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탈원전이 동기가 안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공은 대안에 달려 있습니다. 대안이 튼튼해야지 탈원전에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전만 없어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독일이 현재 태양광 풍력을 보시면 20% 수준입니다. 태양광 풍력을 합하면. 그러면 한때는 거의 100% 가까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 동안은 또 내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 설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독일에서의 원전의 대안이라는 것은 석탄 갈탄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대안이 수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력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고요, 많이. 그렇다면 원전의 대안은 뭔가?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원전의 대안은 원전이다. 안전한 원전이다. 그리고 재생의 갈 길은 에너지 저장이다. 재생에너지는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포르투갈도 며칠 동안 100% 합니다. 그런데 영 없는 날도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 화석연료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죠. 해 뜨지 않는 날, 그리고 바람 불지 않는 날 화석연료 안 쓰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있든지 화석연료가 있든지 수력이 있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100% 가까이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풍력이 대략 20% 넘어가는 수준이면 이미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에너지 저장 없이는 아래쪽에 없을 때 우리가 받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탈원전은 성공적인 대안이 없으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2분 30초 하고 여기 30초 알겠습니다. 걸로. 원전이 여전히 쌀 것인가?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안전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운영 허가를 냈을 때 그 기술 기준이 수명 동안 30년이든 40년이든 지금 신고리는 60년 얘기하잖아요. 계속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발전은 1년, 2년, 10년 다르고 20년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60년 동안 안전 기술 기준이 똑같아진다. 그럼 그 원전의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 연장 되는 그때 사실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 때문에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제서야 밝혀진 것이 월성원전 1호기가 2015년에 수명 연장됐는데 수명 연장된 그 기준이 30년 전의 기준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나 아니면 지금 일본도 바뀌었고 유럽도 바뀌었는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다 채우는 걸로 가게 되면 비용은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보시면 일본이 원전은 다 닫았어요. 한동안. 지금 5개만 가동 중인데 일본이 증가한 전기요금보다 프랑스가 증가한 전기요금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이 또 전기요금이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전기요금이 증가한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에도 투자한 비용도 있지만 거기에 75%를 차지하는 원전의 안전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증가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미국이 기술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웨스팅하우스가 정비 자재 장기 공급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UAE에 수출할 때 5조 원의 이익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3조 원은 미국의 벡텔사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공급 기자재 중에서 2조 원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주 핵심 기술들을 사왔습니다. 기술이나 부품들을 사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술력이 확보가 됐다면 왜 웨스팅하우스와 작년에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져온 거죠. 사온 거죠. 특허도, 국제적 특허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비용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 나머지. 예. 예. 재생에너지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변동성인데요. 독일이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 되면서 그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장 운영을 통해서 다 극복을 했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20% 목표를 달성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도 되는데 워낙 관심이 많아서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킬로와트 시당 5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전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하나큐셀 컨소시엄이 아부다비에 350메가와트 입찰에 나갔을 때 킬로와트 시당 30원을 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킬로와트 시당 27원을 낸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주제로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전기세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한 20초 정도는 덜 쓰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전기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전기요금 관련해서요. 예. 전기요금이죠. 세라는 말은 전기요금이요. 예. 전기요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5초 딱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원자력 석탄 다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이 33%, 석탄이 37%, 그다음에 LNG, 신재생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싼 두 개를 빼고 나머지 것들로 세우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그 보조금이 당분간 필요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성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많이 봤는데 여전히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양측의 주장이 똑같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세계적인 추세는 과연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서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인지 원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준비가 되는 대로 시간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모두 발언 때 보여드린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개수는 약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중입니다. 발전 비중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다 합쳐서 전체의 용량, 1기가와트가 보통 원전 1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를 보면 80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원전은 390기가와트죠. 원전에 비해서 재생에너지가 현재로도 2배 가까운 그런 용량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세워지는 발전 설비의 60% 이상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저무는 산업인 원전 쪽으로 가는 게 맞겠냐라고 저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국가 주도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러시아, 중국과 같은 나라인 거죠. 일부 체코라든지 남미의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1기, 2기, 중동의 사우디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미국이 그런 나라에 원전이 가동이 돼서 핵폐기물이 나와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연료를 가지게 놔둘 거냐. 그건 쉽지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결국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또는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도대체 1년, 2년 또는 10년 후에 어떤 발전원이 더 싸서 우리의 기업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산업 쪽에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현재 그쪽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연간 300조 원의 시장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전 300조 원 얘기했다가 600조 원 얘기하는데 몇 년 동안 그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시장이 거의 열리는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는 러시아 거 가져다 쓰고 있죠. 중국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미국은 건설 중인 원전을
5조 원이나 들었는데도 중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영국도 신규 원전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신규 원전보다 절반 가격의 풍력이 이번에 입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과연 지속 가능하긴 하겠냐 이렇게 시장 경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30초 나중에 좀 더 쉬겠습니다. 네. 덜 쓰였고요. 네. 자, 원전 시장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얘기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되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61기 원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게 비중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중단을 선언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외가 되는 나라들을 마치 사례처럼 인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전력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관련 기술이 있어야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돈이 많아서 원자력 발전소 수입해다가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그거는 민감한 기술이고 기술력도 안전성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핵 보유국들이 인정도 받아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건 그렇게 매우 협소한 조건 안에서 증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전 최근에 에너지 정책이 실종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에너지 정책이라는 거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석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에너지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안정적 공급이 아니라 뭘 집어넣고 뭘 뺄 거냐를 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에 치우쳐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에너지 정책은 수급입니다. 공급하지 못하면 정전이 나는 정책인데 너무나 어떤 산업 정책, 어떤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뭐 R&D 정책 이런 것과 엮여버려가지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2년에 한 번씩 수립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돼서 싸지면 들어오면 됩니다. 앞으로 싸질 거기 때문에 지금 도입한다. 이거 굉장히 곤란한 얘기고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 수립할 때는 그 미래에 어떻다, 외국에서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전력 수급 계획에서 항상 전기가 많이 남아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력 수요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일 높은 때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 전력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을 쫙 보면요.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남아돈다 이런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건설을 안 하고 그러고 나면 이윽고 그 다음 정권에서 항상 정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아돈다 이런 얘기는 너무 우리가 빠듯하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신고리 원전 569기 건설 공사 계속 해야 하느냐 아니면 중단해야 하느냐 SBS 특집 토론의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발언 기회니까 잘 쓰시기 바라고요. 세계적인 추세와 관련해서 마지막 토론을 한번 해주시죠. 네, 원자력 산업의 전통이 이제 5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국민들의 인식과 규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하는 나라도 적고 또 최근에 이렇게 원전을 할지 말지와 관련된 정책도 다양합니다.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00개국 이상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지금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미래가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확대하는 쪽의 정책을 지난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했던 나라입니다. 200여 개국 중에 우리는 소수에 속하고요. 정부가 원전을 주도했고 원자력 산업계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나름 잘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원전의 이제 연간 투자 규모를 보면 연간 300억 달러로 축소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연간 2,500억 달러인데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원전 공급을 주도했던 웨스팅하우스나 아레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한수원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장 큰 손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새로 짓고 있는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중국은 원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근데 중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확대하는 계획인데 그것이 발전량의 5%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86%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원전을 하는 중국도 재생에너지를 주로 하면서 원전을 다른 정치적, 군사적 목적과 연계지어 가지고 일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1분 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30초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맙습니다. RE100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100%를 공장, 사업장, 건물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 BMW, 구글, GM, 이케아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 110개가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전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MW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우리 국내 업체에다가 배터리를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일부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산업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태양광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수출이 연간 5조 원이 넘습니다.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수를 키워야 될 시간입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98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겠죠. 미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3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건설 중인 원전 35개, 계획 중인 원전까지 방사성물질이 일부밖에 유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100개의 원전이 다 취소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즉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 원전 기술 수출력, 원전이 만약에 중단된다면 그 기술 수출력 또한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초 정도씩만 한번 답변해 주시죠. 30초 정도씩만. 3분을 안 쓴 것 같은데. 예, 3분. 그 부분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부분 포함해서. 먼저 하시고 제가 3분을 나중에 쓰겠습니다. 네. 30초 정도만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UAE에서 적기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적기 건설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들의 부품들이나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할 때 기수출 경쟁력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건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도 살아있고 적기 건설 능력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예, 아까 일자리도 늘려야 된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독일이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태양광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너무 보조금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끊길 경우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탈원전 하는데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데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낙하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원전을 없애는 게 급한 게 아니고요. 신재생을 차곡차곡 우리가 잘 보급을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재생이 들어오는 만큼 보고 그리고 원전을 그때 가서 줄이든지 아니면 가스를 줄이든지 전체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성장률을 봤을 때는 신재생은 악입니다. 악이 빨리 자랍니다. 원자력은 장성했죠. 성장률만 볼 때는 아기가 자라죠. 더 크죠. 더 빠르고. 그러나 키를 보면은 어른이 더 큰 겁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이 원전 비중 10.5% 저렇게 하셨는데 그거보다 낮고요. 그리고 아기를 먹여 살리는 것은 결국은 어른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하게 원전을 먼저 없애고 나니까 재생에너지를 보조를 해줘야 될 아주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하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8기가 빠졌고 지금 9기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처럼 너무 급진적인
게다가 독일은 절반 정도를 자국산 갈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나는 발전 수단이 절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을 크게 겪고 있는데 자국에서 나는 게 3% 남짓한 우리나라가 독일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수력이나 이런 게 풍부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거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를 봐도 기름이 나고 가스가 나지만 원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자국 가스가 절반이나 되지만 그거 수입 안 하겠다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 지키겠다고 원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어렵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는 선진국이 앞으로 내달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선진국도 원자력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위주로 원전이 확대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중진국, 후진국을 끌어올리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원자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이것은 원전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원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30초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UAE 원전 1, 2기는 원래 올해 초에 준공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도 미국 NRC의 그 설계 인증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다 통과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2002년도에 통과됐던 거를 애초에 서류 미비로 해서 사실 미뤄진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신 분들 얘기를 따르면 동남아에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을 거기에 이제 막사 지어서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 수출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띤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토론이 조금 길어져서 마무리 발언 시간을 2분에서 40초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초 정도면 충분히 방송에서는 긴 시간입니다. 40초 안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이사훈 소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독일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겠는데요. 독일은 지금 보조금이 필요 없는 단계로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뭐 인력 같은 건 좀 조정이 됐고, 그리고 원전을 싸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그거는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재생에너지 부가금이라 해서 항목이 따로 있고요. 원전을 줄이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가금으로 내고 있고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적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안정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갖췄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의 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줬습니다. 40초 드립니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경제성 우수하고요. 안전성 지금까지 우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 원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진 원전, 물건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100% 동감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딱 원자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탈원전 하겠다 그러고요. 후쿠시마 사고 비리 겪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지켜봐 주시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든든하게 보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열띤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주최 SBS 특집 토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이냐 건설이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